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공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결국 태 의원이 보좌진에게 거짓말을 한 걸로 사안을 매듭 지으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자처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의 신상과 관련한 개인 입장 표명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오후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러 국회를 찾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한일 관계 정책 옹호를 요청했는지, 이 과정에서 공천으로 여당 최고위원을 회유한 건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할 이야기 몰라요.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항들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태영호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을 하던가요, 선생님? 모르죠, 그거는. 그건 알 수는 없지. 지난 3월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고 온 태영호 최고위원은 한일 관계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다며 질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바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진복 수석이 오늘 같은 때 바로 외교 한일 관계 문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공격받는데 그거 해야지 왜 생뚱맞이 그런 말을 하느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강한 유감을 밝힌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일 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음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며 답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질문하세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당무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사실이 아니라는데 사실을 전제하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에서도 파장이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건 선을 긋고 나서면서 모든 책임은 일단 자신이 과장해서 말했다고 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여권 핵심에 선 태영호 의원의 허언 정도로 파장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파문이 바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무력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정당의 총선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열심히 하면 내년 총선에서 재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미 공천을 연관지어 말한 상황이라면 발언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도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단순하게 따르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내가 왜 이거 한일 관계를 얘기할 생각 못했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의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역시였다면서 이런 배경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을 여의도 출장소로 취급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이라기엔 연기가 너무도 자욱합니다. 대통령실 당무 개입 의혹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격으로 공천 개입을 했던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개인 일탈로 선을 그으려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은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면 이진복 정무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했고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당이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태 의원에 대해 영구 제명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직후 SNS에 글을 올린 유승민 전 의원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당내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일을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한 달 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김기현 현 대표보다 오히려 지지율에서 앞서던 안철수 후보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셀프 낙마한 것,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한 것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이 있단 말이 기정사실처럼 떠돌았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당무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비난하는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가 언론에 공개된 뒤 이 같은 공언도 힘을 잃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와 관련한 사실관계 여부엔 신중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용산 눈치만 본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며 공천 때문에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보다는 용산으로 중심축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외신과 인터뷰한 데 대해서 여당 수석 대변인이 바로 나서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하고 나온 것도 대통령실에 대한 과잉 충성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이어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수 임창정 씨는 이번 사안에서 자신도 막대한 돈을 날린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곳곳에서 임 씨가 투자에 관여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행사에 참석한 영상에서는 임 씨가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포함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임 씨 측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한 연예인 임창정 씨.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씨를 종교에 빗대며 치켜 세웁니다. 근데 저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맞아요. 원하는 수익률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이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임 씨는 부인까지 동반하고 또 다른 행사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를 두고 속사정도 모르고 무작정 돈만 건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로 라덕연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만일 라씨 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한 게 맞고 그 사실을 임 씨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투자자까지 모집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 씨 본인은 물론 투자회사 대표 역시 임 씨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만 했을 뿐 투자자를 모으거나 돈을 굴리는 데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창정호 형을 왜 자꾸 나랑 같이 가해자로 몰아가냐고. 창정호 형이 저한테 손님 소개한 하나도 없어요. 임 씨 측은 행사 참석은 본인이 돈을 투자하기 전의 일이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나서서 발언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들 주가 조작 세력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임창정 씨만이 아닙니다. 큰 수익을 내준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수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덕연 회장 등 일당을 고소하고 나섰는데요. 라 회장은 자신은 주가 조작을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이 사건의 핵심 의혹들을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라덕연 회장 일당에게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 10명이 먼저 서울 남부지검에 이들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130명 피해자를 모은 또 다른 법무법인도 다음 주 라 회장 일당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당사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로 빚까지 내서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라 회장은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대송홀딩스가 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가는데 누가 올렸냐면 연기금이 샀어요. 그럼 연기금이 시세 조정한 겁니까? 검찰이 밝혀내야 할 첫 번째 의혹, 주가 조작과 사기 범행 자체입니다. 법조계에선 투자자 명의 스마트폰 여러 대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당연히 시세 조종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나 대화 내역을 통해 거래 시점과 가격, 규모 등을 상의한 정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공범인지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주가 조작인 걸 알았나 여부입니다.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피해자분들이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없어요. 무지하신 분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임창정 씨 정도면 당연히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폭락 피해를 피한 대주주들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도 밝혀져야 할 의혹입니다. 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터 주가 폭락 직전 주식 650억 원어치를 팔았고 서울가스 김영민 회장도 457억 원대 주식을 팔아 큰 손실을 피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린 걸 알고 자신들만 차익을 챙기려고 주식을 팔았다면 이 역시 주가 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금융위 합동수사단은 일당 사무실에서 나온 휴대전화 200여 대를 분석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장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신 쉴 수 있게 되면서 이번 달에 사흘 연휴가 또 생겼습니다. 직장인들과 여행업계부터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이번 달 27일 토요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지만 주말과 겹쳐 그만큼 쉬는 날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체 공휴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시켰습니다. 27일 토요일 대신 월요일인 29일에 하루 대체 휴일이 주어지면서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와이프랑 캠핑 이런 거 취미를 즐기고 있는데 대체 공휴일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연초부터 대체 공휴일 확대에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9일 월요일에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표는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너무 좋아서 바로 여행 예약했어요.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해외여행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조짐입니다. 금일 기준 모두 투어의 5월 해외 패키지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500% 증가하였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 소비액이 4,100억 원이 증가한다. 또 전체 소비 지출액이 2조 1,000억 원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년 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된 이후 올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추가되면서 법정 공휴일 15일 중 1월 1일 신정과 현충일만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국 최강의 소방관을 뽑는다는 경연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수상을 하면 특별 진급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훈련 때문에 다치는 소방관들이 속출하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대회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 한 소방서 앞마당. 진화 장비를 갖춘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24시간 당직 근무를 마쳐 퇴근해야 할 직원들이라는데 출동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소방호스 물줄기로 목표물 타격하기, 사다리 짊어지고 장애물 통과하기, 톱으로 철근 자르기에 이어 건물 2층 가상화재 진압까지. 다음 달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앞두고 한 달 반째 맹연습 중입니다. 아예 공터를 통째로 빌린 소방서도 있습니다. 3층짜리 철근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더욱 실감나게 훈련 중입니다. 개인별로 겨루는 최강 소방관 종목은 힘 좀 쓴다는 사람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20kg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쇠망치로 장애물을 타격한 뒤 양손 합쳐 50kg이나 되는 드럼통을 들고 뛰기도 합니다. 구조 상황을 가정해 70kg짜리 인체 모형을 들쳐업고 전력 질주 후 벽타기까지. 올해 열리는 12개의 종목별 우승자에겐 1계급 특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손을 드는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소방서를 위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실제 전부 다가 자원자는 아닌 실정이고 일부 소방서는 강제 차출이 불가피합니다. 연습이 짧게는 한 달, 길면 서너 달씩 계속됩니다. 쉬어야 하는 비번 날마다 동원되다가 지역 예선을 통과해 전국 대회에 나가면 본청 차원에서 아예 출장 처리를 해줍니다. 근무 대신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소방 인력이 지금 행정 근무자, 현장 근무자 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심지어 부상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드럼통 들고 계단 뛰어오르기 훈련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된 대원.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대나 이런 데 손상되면 100%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조대에 있다 보니까 산도 타야 되고. 드럼통 들고 터널 통과하기를 연습하던 한 대원은 넘어지면서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최강 소방관에 오르려다 병원 신세를 지는 소방관이 보고된 것만 최근 6년간 139명. 대부분 20, 30대, 5년차 미만 대원들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에선 별 도움도 안 되는 단순 반복 훈련 때문에 소방관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 돼버린 대회를 중단하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MBC 취재진의 질의에 소방청은 소방기술 연마와 발전을 위해 40년째 이어온 대회라며 부상과 훈련 방법 문제에는 일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대회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일요일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두 나라 정상 모두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건 12년 만으로 양국 정부는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首脳間の深い信頼関係を背景として今後の日韓関係の加速や激変する国際情勢について腹を割った意見交換を行う良い機会になると。 정상회담 준비차 두 나라 NSC 상임위원장들도 내일과 모레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하반기로 점쳐졌는데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의 정상회의가 예상되는데 그 전에 한일 관계를 다독이려 일본 측이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설명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등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IRA, 반도체법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입니다.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핵 체제에 전혀 동참을 안 하고 있어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방문에 이어 한일 회담, 한미일 회의까지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시간표가 예상대로 짜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물컵의 반잔을 마저 채우는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의 일정이 정해졌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먼저 일정을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이야기가 먼저 흘러나온 건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사히 신문이 7일과 8일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더니 이틀 뒤인 어제는 여러 언론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기시다 총리가 직접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습니다. 諸般の事情が許せば5月7日から8日の日程で韓国を訪問する方向で調整中です.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일본이 먼저 공개해버린 겁니다. 반면 우리 정부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다가 오늘 오후에야 뒤늦게 짧은 보도자료만 냈습니다. 적극적인 일본에 비하면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이번 회담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배상, 지소미아 완전 복원 등 일본 측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들어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반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이 보다 진전된 입장을 우리에게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문제는 이미 일본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준 터라 협상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의 선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또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손해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훌쩍 올라 50%를 넘겼습니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은 과거사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자신감에 찬 기시다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게 4년 전입니다. 그 뒤 현장에선 경각심이 꽤 높아졌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조직 내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세대나 조직별로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커다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의당 당직자 이모 씨.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채용한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당 소속 어느 기초의원에게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러느냐,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내 말 무시하는 거냐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조롱과 비아냥 섞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투도 그렇고 언성도 그렇고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임한 거죠.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고 당신은 당직자니까 그냥 해내놓으면 되는 거지. 이 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정의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이 씨와의 약속대로 당시 해당 의원이 맡고 있던 당직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해당 의원을 다시 이훈주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씨는 반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도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사건들도 많은데 굉장히 힘들다. 정의당의 의원님이신데 더군다나 환노위 위원님이신데 가해자를 채용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의당 측은 당이 위기라 경험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한 거라고 해명했고 해당 의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당의 감수성이 묻어졌다고 비판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 언사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갑질로 판단되는 기준은 뭘까?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피해자가 말로 기분이 나쁜 거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면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인식도 차이를 보입니다. 조금 그러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야? 신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좀 업무 지시를 내릴 때도 조심스럽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과연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크고 문화나 어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당사자들 간의 직장 내 관계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이나 욕설이나 이런 게 섞이지 않았어도 그 어떤 권력 관계의 차이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무섭게 받아들여지고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MBC 뉴스 백수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팀 구나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사실 어디까지가 괴롭힘이냐 했을 때 딱 부러지게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시민들의 반응도 좀 제각각인데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 또 물리력 행사 이런 건 꽤 분명하니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아니어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노동 현장의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 생긴 갈등인지 또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런 것부터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특히 해당 조직의 문화 같은 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개인 간의 다툼 수준인 일에도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같은 일에도 느끼는 감정이나 또 피해 인식이 사람들마다 다를 테고요. 또 같은 말을 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노동 전문 단체들의 수집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코로나 대유행 때 결혼을 앞둔 부하 직원한테 어차피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굳이 경조휴가를 써야 되냐라고 말을 했던 직장 상사,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결혼휴가뿐 아니라 향후 연차나 대휴 같은 일상적 권리 행사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렇군요. 네, 평소 사무실이나 회식 등에서도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네. 술자리에서 오래된 영화를 모른다고 무식하다, 농담성 핀잔을 준 경우나 책상에 커피가 여러 잔 놓여 있다고 방도 이렇게 더럽냐, 부모님이 다 치워주시냐 이런 말 무심결에 뱉었다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네. 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직장인이 이제 60%나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직장 내 갈등이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안, 언행들이 많이 있다는 거군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에도 기준은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등을 따져보는데요. 네.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까지 살핀다고 하는데 현실에선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긴 조직 안에
동료들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실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군당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오늘 검찰청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해서 조사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송 전 대표를 문전박대했고 송 전 대표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기 귀국 5일 만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3일 뒤 자진 출석 카드를 던진 겁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검사실과도 조율된 일정이 없었고 결국 청사 출입증조차 못 받았습니다. 지지 집회와 반대 맞불 집회가 뒤엉켜 있어 송 전 대표는 오도 가도 못한 채 5분 넘게 청사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겨우 청사를 나온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신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 인생털이식 별건 수사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은 몰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회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 대신 취재진 앞에서 할 말을 마친 송 전 대표는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발표하는 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사 절차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50만 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시 송영길 캠프 전남 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파행으로 무산된 지 2주 만에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얼마나 인상할지도 문제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무산된 뒤 2주일 만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 여부와 첫 회의 파행 책임을 놓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번에 무산한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박준식 위원장의 역할이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2,000원 인상과 9,620원 동결. 2,380원의 큰 격차가 보여주듯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럴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입니다. 노사 가운데 한쪽 편을 들 수도 있고 아예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매번 달라지는데 기준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을 각각 더하고 뺐는데 모두 전망치였습니다. 당시 적용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5%. 하지만 실제로는 5%를 넘어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었습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사실은 결과에 노사정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나게 되고 파편화 과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회의 과정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심의 과정과 내용을 왜 알 수 없으며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건축업자 남모 씨는 강원도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남 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운대 같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식으로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건축 사기꾼으로 지목된 남모 씨가 진행한 강원도 망상지구의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 주체는 남 씨가 대표인 동해 이시티, 5회사인 건설사는 총 자산 21억 원 규모였지만 6,6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의 해운대 같은 땅 제가 사업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쳐 주셨어요. 서해에서는 깡통 위험이 있는 주택을 전세 놓고 동해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남 씨는 자신의 개발 사업을 홍보하며 각종 사업에 마치 도움을 받는다는 듯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복합 관광 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남 씨는 9,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고 인천 지역 금융권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끊기자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 부지는 경매로 나온 상태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끌어모은 전세 보증금이 이곳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부자의향서라 그러나 거기에 실린 자기들의 회사, 그러니까 자본금, 그다음 매출, 종업원 수 이런 거 하고 기업 공개 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남 씨 측은 지난 3월까지도 망상지구 자산이 2,70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을 회유했지만 변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은 오늘 남 씨 측 관계자의 건설사와 동해개발사업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미추홀구 전세 보증금의 흐름과 남 씨 회사의 운영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전세 사기 특별 법안에 대해 피해자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자 정부가 사기 피해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재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기준에서 주택 면적의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도 4억 5천만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계약 만료가 됐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의도 여부는 수사를 시작했느냐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전세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기 피해로 폭넓게 인정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수정된 요건이 적용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의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전세 사기의 범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깡통 전세와 또 전세 사기는 상당히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책위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집주인 사망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기엔 협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상속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피해자 요건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는데 국회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입대 전에 진로 상담을 해서 특기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할 때는 취업 지원까지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업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길쭉한 파이프를 끼운 뒤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합니다. 순식간에 배관 설비에 쓰이는 부품이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기계 시스템을 전공한 이혁재 병장.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을 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장비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이제 입대할 때 막막했었는데 제 전공에 맞는 특기로 배정받아서. 부대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최민서 병장.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군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대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병사 입장에선 나중에 취업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던 전공 분야에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기술 숙련도 쌓고 경력도 쌓은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취업 맞춤 특기병. 입대 전에 진로 상담을 받아 기계나 정보통신, 건축 같은 기술 분야의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역한 뒤에는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주거나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정비병을 추천해줬고 제가 미래에도 정비 쪽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취업 맞춤 특기병의 취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58%로 또래 청년들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대 전 병역 진로 상담을 받고 특기병으로 입대하는 비율도 3년 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병무청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병역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인 건 알았어요? 누가요? 아니요. 장애인 한 명이 없어서 친한 동생 오빠로 그냥 지내는 것뿐인데. 남성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담배를 사주겠다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성은 이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와 성착취 영상을 찍어 판매한 남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남성들과 10대 청소년들이 모텔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성들이 들이닥쳐 이 남성들을 불러낸 뒤 협박을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남성은 이내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온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오픈 채팅 앱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 온라인 성착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이와는 가급적 처음부터 대화하지 않는 게. 정부는 미성년자 성착취에 악용되고 있는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고 있지만 265개 앱 가운데 실제 지정된 건 14개,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밀어넣고 합의금을 뜯어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47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운전자가 발을 직접 밀어넣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맞닥뜨립니다. 승용차는 정지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수신호를 보며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컹하며 차체가 움직이고 이어 오토바이 경적이 울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퀴에 발이 밟혔다고 말합니다. 발이 밟혔어요? 방금요? 그런데 8일 뒤 바로 옆 골목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량 바퀴에 발이 밟혔다며 피해를 호소한 이 남성은 바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을 슬쩍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 사고가 발생했던 승용차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험사는 싫다고 그냥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사고 났던 자리 또 똑같이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주택가 일대에서만 4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1,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먼저 했었는데요. 계속 근무 일지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 미국의 한 고속도로인데 엄청난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래폭풍에 90대의 차량이 뒤엉키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30명이 넘게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불어닥친 고속도로. 바로 앞 사물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앞차와 추돌한 차량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도로에서는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구조와 진화 작업에 나서지만 접근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Oh man, there's so many wrecked cars over here. Look at this. What is happening? Oh. 현지 시간 1일 오전 미국 일리노이의 한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km 길이가 넘는 도로에 차량들이 뒤엉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겨울철 눈보라에서나 볼 수 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갑작스레 발생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속 70km 강풍이 불면서 인근 농장의 파종을 위해 곱게 부숴놓은 흙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3주 내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고속도로 주변도 전형적인 평지여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There are numerous vehicles still both on the northbound side and southbound side that need to be removed. We need to remove them and get them to a secure location. 미국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차량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최근 미국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도박장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는데요.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깜깜한 밤, 불을 밝힌 천막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초록색 바닷갈개 주변에 앉아있던 수십 명이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주변에는 지폐와 화투패가 널려 있습니다.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 현장을 경찰이 급습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 참가자 등 5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를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들은 충남의 야산 10여 곳에 천막을 세우고 불법 도박을 운영했는데 하루 판돈이 많게는 억대에 달했습니다. 화투패에 돈을 거는 일명 도리직구땡을 1시간에 20여 차례 진행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매일 다른 야산을 물색해 천막을 쳤고 무전기를 든 연락책을 산 아래쪽 곳곳에 세웠습니다.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만 골라 비밀 장소에서 면접을 한 뒤 도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단속 시 사전에 통보해서 해산시키는 방법으로 도박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에 도박 참가자 50명 중 33명은 40, 50대 여성이었고 42명은 도박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불법 도박장 총책과 운영자 4명을 쫓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개입 정도와 도박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중국은 내일까지 노동절 연휴가 이어지는데 지난 사흘 동안 무려 1억 6천만 명이 대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관광지로 몰리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을 따라 사람들이 끝모르게 줄지어 있고 그 사이사이엔 빈틈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 사이에선 걷지 않아도 만리장성을 오를 수 있다라는 농담이 나옵니다. 我就是让他们过来，然后刚好我外婆他们住年纪大了嘛，带他们出来玩一下。 이곳엔 연휴 시작 5일 전 이미 일부 날짜의 입장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낙타무리. 이 낙타들의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등이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너무 많은 낙타 행렬에 보행자까지 뒤엉키면서 일종의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여기다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커지면서 결국 낙타 신호등까지 도입했습니다. 중국계 언론은 이 낙타 신호등이 또 다른 관광객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내일까지는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즐기는 이번 연휴에 어제까지 1억 6천만 명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한 번에 몰린 많은 인파,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랴오닝성의 한 관광지에서는 다리가 무너져 여러 명이 크게 다쳤고 동물원에선 관람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어 관광객들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숙박도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다수의 중소호텔이 폐업을 했고 이로 인해 객실 수는 지난 2019년 대비 약 25%나 감소했습니다. 부족한 객실은 숙박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잘 곳이 없어 공중 화장실에서 단체 노숙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반면 소비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어제 요식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61% 급증했고 자동차와 의류, 화장품 등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내일 연휴가 끝나면 그 다음 날엔 20, 20대 청년들이 반차를 낼 수 있는 청년절이 이어집니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 사러 갔다가 멈칫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난감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큰 폭으로 오른 외식비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 장난감 코너.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미리 사러 왔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이 어린이날 선물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많이 나가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실제 장난감 가격 등이 포함된 오락 문화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 가까이 뛰었고 아동복 유아복은 9%,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과자는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날 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넘는 완구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건강식품뿐 아니라 수백만 원에 이르는 안마 의자가 인기라곤 하지만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랑 겹쳐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지출이 나가는 걸로 조금 부담스럽긴 하긴 하죠. 치솟은 물가 탓에 외식은 물론 집밥, 놀거리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황금 연휴 특수를 맞은 상인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서민들한테.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올해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진짜 하다못해 칼치라도 한 마리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서민들에겐 걱정의 달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평소 TV조선에 부정적이었던 한 위원장이 심사 점수가 잘 나오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게 점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7월까지인 임기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7개월여 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TV조선에 대해 부정적이던 한 위원장이 편향된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격 없는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위원장 역시
종합편성 채널의 비판적인 교수를 선정해 TV조선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한 위원장이 방통위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국장과 심사위원장이 사후 점수 조작을 진행했다고 적었습니다. 한 위원장 주도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 외에 한 위원장이 뭘 했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지시를 못 밝혀낸 겁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절차대로 이루어졌고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점수를 고쳤을 뿐 자신은 점수가 수정된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TV조선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른 방통위원들과 논의한 결과라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어떠한 위법하거나 몇 가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앞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을 학생들이 공책에 받아 적는 모습. 교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학교 현장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블릿과 VR을 활용한 달라진 교실의 모습을 지윤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과학 시간. 선생님이 터치스크린 컴퓨터에서 실험 사진과 영상을 선택하자 학생들의 노트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생님의 필기뿐 아니라 학생들의 검색 내용이나 답변도 함께 공유됩니다. 뚜껑이 안 열리는 도장판에 열을 가하면 뚜껑이 잘 열린다. 이런 거 좋습니다. 잘 찾았어요. 학생별로 자신만의 학습 속도로 수업을 따라가다 보니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적절하게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는 자료 공유를 넘어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게 합니다. 틀린 거 있으면 오름노트에서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는 게 떠가지고 좋았었어요. 학생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줄 수 있다는 것.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VR 기기를 머리에 쓴 채 직접 가보기 힘든 남극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라. 저 앞에 뭔가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데 뭘까요, 저거? 물개. 현장 체험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져도 보고 살펴도 보고 걸어도 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지식을 구성할 수가 있고 교실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초중고 1부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50.6%에 그치고 있고 선생님들 역시 아직은 기기 활용에 익숙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학교 300개를 선정해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을 이끌 교사도 2025년까지 1,50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권의 노조 탄압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오는 4일 용산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판왕으로 불리던 오승환 선수가 내일 데뷔 19년 만에 처음으로 선발로 나섭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박재용 기자입니다. 5연승으로 기분 좋게 4월을 마감한 삼성. 하지만 끝판왕 오승환은 웃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경기에서 1승 1패 4세이브. 내용은 더 좋지 않습니다. 4점대 평균 자책점에 불룬 세이브도 2차례.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까지 4개를 남겨두고 결국 마무리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오승환에게 박진만 감독은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부담이 덜하고 많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선발로 나서 감각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11년 전 같은 방법으로 부활에 성공한 정현욱 코치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때마침 선발 자리도 비고 또 선수도 한번 길게 던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59, 3이닝 아니면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 데뷔 19년 만에 처음으로 선발 마운드에 서게 된 오승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마지막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K리그가 명예전당 헌액식을 열었는데요. 영광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죠.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10년 단위로 세대를 나눠 총 4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세대로는 불세출의 스트라이커 최순호 수원FC 단장이 선정됐고 포항에서 데뷔했던 92년 우승과 MVP까지 휩쓸었던 영원한 리베로죠. 홍명보 감독이 2세대를 대표했습니다. 83년에 이제 슈퍼리그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동대문 경기장에서 볼보이를 하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저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K리그 최초 60골 60도움 클럽 달성에 성남에서 6번이나 우승을 기록한 신태용 감독은 현역 선수 두 아들이 함께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원클럽맨으로서 K리그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고종수와 함께 K리그 흥행을 이끌었던 통산 최다 득점 기록자 이동국도 선정됐습니다. 유튜브로만 보고 있습니다. 명예 전당의 헌액을 했다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도자 부문의 김정남 전 감독이 공헌자 부문의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초대 헌액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필 어린이날을 앞두고는 궂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날씨가 무단해서요. 구름만 끼는 가운데 날도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길게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특히 어린이날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이 따뜻한 남풍이 만들어낸 비구름이 제주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비가 강해지는 건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사이인데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특히 중부지방 쪽에서 붉게 표시된 호우구름이 발달할 전망입니다. 계획에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비가 와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